이번 주제는 노인의 시대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신문을 보는데 그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많아지면은 나라 돈을 아무리 풀어도 성장 효과가 급감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 돈을 풀면 젊은 사람들이 뭐 플렉스도 하고 뭐 욜로도 하고 하면서 이 시장에 계속 돈을 흐르게 하니까. 근데 이 노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잘 안 쓰세요. 나이를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보면은 점점 이거 저번에 내가 먹어봤던 그거 아닌가? 야, 그거 내가 30년 전에 다 해본 거 아니야. 요번에 드라마가 엄청 재밌게 나왔대. 그거 내가 그 20년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은 거 또 나오네. 막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극적인 주말 드라마 막 이런 것만 보시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식상하니까 이제 소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2년 뒤면 들어가기 때문에 좀만 있으면 이제 돈을 아무리 풀어도 별 효과가 없는 구간으로 입장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노인이 많아지면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노인이 많아지면 뭐 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노동력 공급이 좀 감소가 오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뭔 일을 해라면서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동력이라는 거는 체력과 어쨌든 그 몸을 쓰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청년 대비 더 효율적인 분들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노동력이 좀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감소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많아지면 아까 말한 대로 소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여행을 가더라도 네일로라고 있죠. 저는 못 썼는데 자유이용권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20대 막 초반 중반인 그 대학생이나 막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은 그거 타고 막 열심히 놀러 다니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아마 한 40대 아저씨나 아주머니한테 그거 네일로 타세요 하면은 안 갈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노인분들한테 그거 하라 그러면 내가 미쳤냐고 하실 거예요. 뭔가 내가 활동력이 많이 줄어들면 거기 가서 무언가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조금 좋은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소비 성향의 둔화가 온다는 거. 이거는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는 그냥 노인의 증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가난한 노인의 증가죠. 국민연금이 올해 5.1%를 인상을 해줬습니다. 이 물가 상승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연금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많이 올랐고 요즘 장 보기도 힘든데 5%나 많이 주니까 참 고맙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국민연금 자체가 물가 인상과 어느 정도 또 연동되게 그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받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일인데 이게 정말 모두에게 좋은 일일까? 그건 아닐 겁니다. 인플레 직격탄 맞은 국민연금 재정 고갈식이 더 빨라졌다. 그래서 올해 물가가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급액도 늘어났고 가뜩이나 고갈이 빨라지고 있는 와중에 더 빨라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한 3년 정도 지금 당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받을 수 있나? 가뜩이나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더 빨리 땡겨져서 없어진다고? 그러면 나 더 못 받겠네.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이게 시름이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생활이 되냐?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노인분들, 노년층 분들 중에 자기 생활이 알아서 되게 노후 대비가 돼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도 높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게 한국의 노인분들인데 이분들은 연금을 받더라도 그리고 꽤 많이 받는 편이죠. 낸 거보다 많이 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도 일하는 분들이 3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받는 분들 중에 한 50%. 55세부터 80세 사이에 있는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연금이 들어와도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안 주게 되면 지금 이분들도 일하고 있는데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더 생활이 더 힘들어지시는데 반대로 또 주려고 하면은 이제 청년 세대들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근데 나는 못 받는데 하면서 이게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고갈이 될 수밖에 없고 2055년 되면 이제 적자로 돌아선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아마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더 내고 덜 받는 걸로 가야 되는데 이 설계 자체가 사실 예측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좀 후하게 설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급여의 한 9% 정도를 내는데
뭐 영국, 노르웨이, 뭐 독일, 일본 이런 데들은 거의 17, 8%에서 20% 넘게 연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젊을 때 다 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을 못하게 하는 거죠. 저축을 못하게 하고 너는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아. 노년에 내가 연금으로 챙겨줄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대로 또 여유 자금이 좀 많아요. 좀 떼가는 게 적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막 펑펑 쓰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저 노후 대비가 아예 안 되는데요. 저 40 초반인데 아예 안 되는데 어떡하죠? 이런 분들도 많은 거라 이게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연금 구조는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덜 내고 더 받는 구조 자체가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지금에서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한창 돈 벌고 있는 분들 있죠. 이제 뭐 2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중반, 연금 받는다는 생각은 못하는 세대. 요 분들한테 더 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낼까요? 이것도 또 의문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이기 때문에 내 부모님한테 돈 더 준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줄 수도 있는 분들이지만 이게 내 부모님이 아니고 다른 부모님들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안 냈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또 억울한 감정들도 생기는 거죠. 자, 그렇지만 결국에 국민연금은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거고 개혁안이라고 말하는 거는 결국에 인상안이죠. 그럼 인상을 얼마나 많이 할 거냐? 그래서 보험료율을 한 15%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영국처럼 25% 이렇게 당장 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너무 낮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이자라고 하면은 기금 소진 시점이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내고 덜 받게 하는 개혁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같은 것들도 사실 공무원 연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 나머지 연금들도 이번 기회에 뭐 다 바꾸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뭐 억울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결국에 이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 국민들의 미래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건드리면 못 참지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돈은 뺏어가도 되는데 내 돈은 뺏어가지 마라는 게 기본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하려면 정치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사실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기도 했지만 보통 영웅이 되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영웅이 되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는 죽을 걸 알고 뛰어드는 게 영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담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있는데 고양이 목에 쥐가 방울을 달 수는 있어요. 대신에 죽겠죠. 그러면 이걸 누가 할 것이냐. 남 중에 누가 했으면 좋겠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항상 이게 뒷전으로 밀리면서 나중에 언젠가 해결하겠지. 라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또 극단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또 부자 노인들의 재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국적을 많이 포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나 이민 간다 말만 했지만 이제는 진짜 이민을 많이 가시기도 하고 이민 갈 준비를 많이 해놓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정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상속증여세 부담이 뭐 OECD 4배라고 하는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세계 최고 수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유지 불가능한 세율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속세가 50%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번 돈의 50%를 국가한테 반납을 하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떠냐 부자가 돼서 좀 내도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런 일을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고 김종주 넥슨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갑작스럽게 지금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워낙 재산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에다가 이제 추가 세율을 더 받습니다. 이게 대주주이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라. 그래가지고 지금 상속세가 뭐 60%가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은 뭐 준비하고 말고도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세금은 내야 됩니다. 뭐 나눠서 낼 수는 있지만 다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재산이 주식이지 뭐 현금이나 부동산이 뭐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긴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냅니다. 또 고금리가 지금 엮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이자로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65%의 상속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직접 당하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라고 생각하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의 세율이거든요. 거기다가 뭐 이런 얘기는 뭐 부자들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무시할 수도 있지만 증여세만 보더라도 사실 이게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이 미성년자한테는 10년에 2천만 원을 할 수가 있고 성인은 10년에 5천만 원씩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유 내가 뭐 돈이 5천도 없는데 무슨 증여세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14년에 3천이었어요. 근데 이게 올려서 5천이 됐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근데도 8년째 전혀 바꾸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소득세도 그렇고 상속세도 그렇고 증여세도 그렇고 딱 기준을 예전 뭐 10년 전, 20년 전 금액 그대로 잡아놓고 물가도 올라가, 재산도 올라가, 증여 금액도 올라가 하면은 국가는 자연스럽게 증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고 있는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5천만 원이면 전세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에다가 추가로 본인 뭐 조금 더 받으면은 신혼집 해라 할 정도로 후하게 주는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이거 줘도 뭐 아무것도 못하는 금액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법은 따라오지 못한다. 그럼 이런 것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엄청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산이 조금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지금 이 증여나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가 한 아무리 못해도 한 30%나 50% 이상 가져갈 것 같은데 아들한테 딸한테는 어떻게 줄 수 있는데 이 아들 딸들이 손자한테 주게 되면 재산이 다 없어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기업이나 사업하는 분들은 회사를 키우고 열심히 일을 해서 고용을 하든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 대표들이 어떻게든 상속이랑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이거 더 키우면 안 되겠다. 야 이거 뭐 더 커지면은 괜히 세금 더 나가고 이거 세율 더 높아지니까 여기서 멈춰야겠다고 하면서 회사를 막 분할하고 쪼개고 뭐 우회시켜가지고 상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막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좋은 방향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금이 바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외국계 펀드, 뭐 중국계 펀드들이 많으니까 그런 펀드한테 그냥 회사를 전부 다 팔아가지고 몇백억 현금화를 한 다음에 그걸 들고 국적을 바꿔가지고 전 가족들이 다 국적을 바꿔서 상속세가 없는 증여세가 없는 나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다 주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나중에 국적을 막 다시 바꿔서 재항동포로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 이게 훨씬 남는 장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은 국가가 절반씩 막 가져가 버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불가피하게 하는 행위일 수도 있겠죠. 그럼 저는 이런 건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속세만 면제해도 한국 기업들이 훨씬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국가가 발전하는 건데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막 우회로를 찾고 하게 만드는 거는 좋지 않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환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자 노인들한테 세금을 더 걷으면 돼요. 더 걷어가지고 가난한 노인들한테 주면은 이게 완벽한 해결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부자들이 저러면 돈을 더 걷자. 그래서 가뜩이나 가난한 분들 많은데 더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국 근로자의 40%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제 연말정산 조금 있으면 해야 되는데 연말정산 환급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저는 이제 항상 뱉어냈어요. 왜냐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부가 뭘 권하는 걸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착착착 잘 챙겨가지고 환급을 막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소득세를 뭐 거의 안 내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정치인들 중에 누군가 부자들을 상속세, 증여세를 뭐 거의 면세 수준으로 낮춰주고 대신에 이제 뭐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거죠. 뭐 정부 어떤 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면은 막 감옥 보내고 막 하는 거죠. 대신에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너 아들 딸한테 줘라. 그리고 가문을 계속 키워라. 대신에 뭐 하나 수틀리면 확실하게 보내겠다. 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소득세를 좀 인상해가지고 아무리 적은 돈을 벌더라도 뭐 세금을 5%든 10%든 정도는 내서 이 국민의 의무 이게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이게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 세금을 조금 납부하고 대신에 그거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겠다. 특히 저는 양육 예산을 좀 대폭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조금 늘린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집에 8시까지 오게 모든 초등학생들을 다 학교에서 봐주든지 해야 애를 낳을까 말까 한데
애를 1시에 학교에서 집으로 보내버리니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맞벌이를 하고 애를 키울 수 있는지 정말 저도 애 아빠로서 이게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참 좋겠는데 이거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웅이 되고 영웅은 죽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살기 힘들다는 노인들도 많고 한국 떠난다는 노인들도 많고 애는 낳지 않겠다는 청년들도 많고 막상 애를 낳았는데 봐줄 곳이 없고 맡길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라는 엄마들도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정치권에서 꼭 해결해 주기를 기원하는데 과연 될지 신락 같은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욕이란 욕은 다 먹는 자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폭해야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 해결을 해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조금 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